엄마는 그냥 공짜 가정부잖아. 들려온 아들 부부의 대화. 20년간 희생했지만 아플 때는 방치당했습니다. 72세, 그날 밤 짐을 쌌습니다. 3개월 후 찾아온 아들. 엄마, 다시 같이 살아요. 하지만 이제는 내 인생 살고 싶어. 바닷가에서 혜원이와 함께 처음으로 웃으며 사는 72세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잠깐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어디에 사시는 몇 살이신지, 그리고 무엇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오늘도 황혼극장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침 6시면 자동으로 눈이 떠졌습니다. 20여 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조용히 이불을 걷고 일어나 거실로 나가면 어김없이 싱크대에는 전날 밤 설거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 미연 씨가 어머니, 내일 아침에 할게요라고 말하는 건 결국 제가 하라는 뜻이라는 걸 알게 된 지도 꽤 됐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밥을 짓습니다. 된장찌개 끓이고 계란말이 부치고 김치를 작은 접시에 담아냅니다. 7시 반이면 손주들이 일어나니까 그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했습니다. 할머니, 나 이거 싫어. 10살 난 큰 손주 준서가 코를 찌푸리며 김치를 밀어냅니다. 그럼 뭐 먹을래? 햄버거. 아침부터 햄버거를 해달라는 아이에게 뭐라 할 수도 없었습니다. 냉장고를 뒤져 햄과 계란으로 샌드위치를 만들어주면 아이는 한 입 베어 물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맛있어요. 한마디 없이요. 며느리는 8시에 일어났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어머니, 준서 도시락은요? 냉장고에 넣어뒀어요. 아, 오늘 소풍인데 김밥으로 해주셔야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말한 적 없었습니다. 분명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안해요. 깜빡했네요 라고 말하는 게 편했습니다. 서둘러 김을 펴고 밥을 식히고 햄과 단무지를 썰어 김밥을 만들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침부터 이미 지쳐 있었거든요. 아들 도윤이는 넥타이를 매며 거실을 지나갔습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밥은? 회사에서 먹어. 그게 다였습니다. 눈도 제대로 안 마주치고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처음엔 달랐습니다. 21해 전 도윤이가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 미연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맞벌이라 애들 봐주실 분이 필요한데 혹시 저희랑 같이 사시면 안 될까요? 물론 어머니께서 불편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때는 정말 필요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고 손주들이 태어나면 함께 키우고 싶었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외로웠고요. 그래, 그렇게 하자. 엄마가 도와줄게. 그렇게 시작된 동거였습니다. 처음 2년은 괜찮았습니다. 첫 손주 준서가 태어났을 때 제 품에 안긴 그 작은 생명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밤에 아이가 울어도 제가 먼저 일어나 안아주고 분유를 타주고 기저귀를 갈아주면서도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제가 일을 계속할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미연 씨의 그런 말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졌습니다. 둘째 손주 지우가 태어나고 집안일은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빨래, 청소, 식사 준비, 아이들 등하교, 학원 픽업.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제 몫이 되어갔습니다. 어머니, 이건 어머니가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머니가 훨씬 잘하시잖아요. 처음엔 칭찬처럼 들렸던 그 말이 점점 부담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쯤부터였을까요?
제가 감기에 걸려 누워있던 날이 있었습니다. 열도 나고 기침도 심해서 몸을 일으킬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미연 씨가 방문을 살짝 열고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좀 쉬면 나을 거야. 그럼 다행이네요. 그런데 어머니, 오늘 저녁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도윤이 오빠 오늘 중요한 회식이 있어서 집에 일찍 못 오거든요. 그날 저녁 열이 38도가 넘는 몸을 일으켜 부엌에 섰습니다. 아이들 저녁을 안 먹일 수는 없었으니까요. 할머니, 왜 이렇게 늦어요? 배고프다고 칭얼대는 손주들에게 밥을 차려주고 나니 온몸에 기력이 쭉 빠졌습니다. 그날 밤 혼자 방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프면 안 되는구나.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면 안 되는구나.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1년 전부터는 허리가 자주 아팠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고 걸레질을 하고 빨래를 넣는 동작 하나하나가 허리에 부담을 줬습니다. 정형외과에 가보고 싶었지만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미연 씨, 나 병원 좀 가봐야 할 것 같아. 어머니, 지금이요? 저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내일은 안 될까요? 내일이 되면 또 다른 일정이 생겼습니다. 결국 혼자 동네 의원에 가서 진통제 처방받고 돌아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통증은 계속됐고 밤에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으니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던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허리에 전기가 오르는 것 같은 통증이 왔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지나가던 이웃분이 부축해 주셨고 간신히 집까지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는데도 통증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 진통제가 있었지만 부엌까지 가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4시쯤 됐을까요? 미연 씨가 퇴근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앉아 계세요? 저녁 준비 안 하셨어요? 미연 씨, 나 허리가 너무 아파서. 아, 그러세요? 그럼 오늘은 배달시켜 먹죠. 어머니, 그런데 내일 준서 소풍 도시락은 꼭 부탁드려요. 아이가 엄청 기대하고 있거든요. 미연 씨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6시에 도윤이가 퇴근했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오늘 저녁은 뭐예요? 도윤아, 엄마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좀 가봐야 할 것 같아. 아, 그러세요? 그럼 내일 가보세요. 오늘은 제가 피곤해서요. 미연아, 치킨 시켜 먹자. 그날 밤 통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새벽 2시쯤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도윤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윤아, 미안한데 응급실 좀 데려다 줄 수 있을까? 잠에 취한 도윤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지금 몇 시인데요? 내일 아침에 가세요. 저 내일 새벽 회의 있어서 지금 못 일어나요.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대체 뭘까? 결국 다음 날 아침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심하게 진행됐네요. 왜 이렇게 오래 방치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방치한 게 아니라 방치당한 거였으니까요.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보호자분은 계세요? 아, 없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댁이 어디신데요? 아들네 집에 살고 있습니다. 연락해 보시죠. 도윤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도윤아, 나 지금 병원인데 입원해야 한대. 혹시 올 수 있어? 엄마, 지금 회의 중이에요.
미연이한테 연락해 보세요. 미연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입원이요? 그건 좀. 제가 오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요. 혼자 입원 수속 못 하세요? 어려운 거 아닌데.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허망함이었습니다. 입원 수속을 마치고 병실에 누웠습니다. 사람 병실이었지만 다른 환자분들은 모두 가족이 함께 있었습니다. 저만 혼자였습니다. 할머니, 보호자 안 계세요?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혼자 왔어요. 가족한테 연락하셨어요? 네, 다들 바쁘대요. 간호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에서 동정이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다른 환자분들은 가족들이 와서 저녁을 같이 먹고 수다를 떨고 병상 옆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저는 혼자 병원식을 먹고 혼자 어두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내일 퇴근하고 갈게요. 오늘은 정말 못 가겠어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틀 후 도윤이가 찾아왔습니다. 퇴근하고 바로 온 모양인지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많이 아프셨어요? 좀. 그래도 이제 나으시면 되죠. 엄마, 그런데 집에 언제쯤 오실 수 있으세요? 준서가 할머니 찾고 집안일이 영 안 돌아가서요. 그 순간 무언가가 제 안에서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나는 그냥 집안이라는 사람이구나. 아플 때 걱정받는 엄마가 아니라 집안일 못하면 불편한 가정부구나. 도윤아, 네, 엄마. 나 태어나면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무슨 생각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것.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것.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내 삶을 내가 선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에서의 사흘은 길고도 짧았습니다. 낮에는 물리치료를 받고 주사를 맞고 링거를 달았습니다. 통증은 조금씩 나아졌지만 마음의 통증은 오히려 더 커져갔습니다. 옆 병상의 할머니는 딸이 매일 찾아왔습니다. 과일도 깎아주고 발도 주물러주고 이야기도 나누며 웃었습니다. 건너편 병상의 할아버지는 아들 부부가 번갈아 가며 와서 수발을 들었습니다. 저만 혼자였습니다. 도윤이는 그 이틀 후에 또 한 번 왔습니다. 15분 정도 있다가 엄마, 저 내일 출장 가요. 일주일 후에 퇴원하시면 전화 주세요라는 말만 남기고 갔습니다. 미연 씨는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문자 하나 없었습니다. 손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니가 아파서 병원에 있다는 말을 들었을 텐데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아,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밤이면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무엇을 한 걸까? 내 삶은 어디로 간 걸까? 나라는 사람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퇴원하는 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집안은 엉망이었습니다. 설거지는 싱크대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거실 바닥에는 과자 봉지와 옷가지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빨래는 세탁기에 그대로 방치되어 곰팡내가 났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미연 씨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응.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런데 설거지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너무 바빠서 손을 못 댔어요. 어머니 없으니까 집이 이 모양이네요. 미안하다는 말도 걱정하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집안일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미연 씨, 나 지금 막 퇴원했어요. 허리도 아직 안 좋고
아, 그러시구나. 그럼 제가 할게요. 근데 오늘 저녁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장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가방도 내려놓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알았어요. 그날 저녁 장을 보고 돌아와 저녁을 차렸습니다.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참았습니다. 식탁에 밥을 차려놓자 가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괜찮아? 할머니 없으니까 배달 음식만 먹어서 힘들었어. 준서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보고 싶었다는 말이 아니라 할머니가 해준 밥이 그리웠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녁을 먹는 내내 아무도 제게 묻지 않았습니다. 병원은 어땠는지, 많이 아팠는지, 이제 좀 나은지. 그저 반찬 더 주세요. 국 좀 더 주세요라는 말만 오갔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혼자 앉아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 이름으로 된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 명의로 해두었던 작은 빌라의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여보, 이건 당신 명의로 해둘게.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당신이라도 의지할 곳이 있어야 해.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아들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고 웃으며 말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알았습니다. 남편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빌라는 서울 외곽 끝자락에 있는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20년째 세입자에게 월세를 받고 있었는데 작년에 세입자가 나간 후로는 비어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엄마 그냥 팔아요. 관리도 힘드실 텐데라고 했지만 왠지 팔고 싶지 않아 그대로 두었습니다. 거기 가볼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곳이 궁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이 모두 나간 후 혼자 그 빌라를 찾아갔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1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조용한 주택가였습니다. 오래된 빌라 건물 2층, 먼지 쌓인 문을 열자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작았습니다. 방 2개에 거실 하나, 작은 부엌. 하지만 묘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먼지를 날려보내는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유로운 바람이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낡은 벽지, 오래된 장판, 작은 베란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내 공간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20년 넘게 아들 집에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항상 눈치를 봐야 했고 조심해야 했고 내 물건 하나 마음대로 놓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여기서 살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자마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베란다로 나가니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아래층에서는 노부부가 화분에 물을 주고 계셨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여기서 내 삶을 살 수 있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정말 이사를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가족을 떠난다는 것, 손주들과 헤어진다는 것, 익숙한 일상을 버린다는 것, 모든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후회하지 않을까? 집에 도착하니 현관에 신발이 어지럽게 벗어져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과자 부스러기가 흩어져 있었고 소파에는 준서가 누워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준서야, 할머니 왔어. 대답도 없이 게임만 했습니다. 부엌으로 가니
미연 씨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 시어머니? 뭐 괜찮아. 그냥 집안일이나 해주시면 되는데 요즘 몸이 안 좋으시다고 하더라고. 솔직히 좀 불편하긴 해. 응응, 맞아. 나이 드시니까 어쩔 수 없긴 한데. 제가 들어서는 걸 보고도 미연 씨는 전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아무튼 우리도 이제 생각 좀 해봐야 할 것 같아. 요양시설도 알아보고.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확실해졌습니다. 나가야겠다. 그날 밤 오랜 친구 경미에게 전화했습니다. 경미는 3년 전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사는 친구였습니다. 가끔 통화하며 서로 안부를 묻곤 했는데 제가 힘들다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경미야, 나야. 어머, 예선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나 좀 힘들어. 그렇게 시작한 대화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병원에서의 일, 가족들의 무관심, 빌라를 다녀온 일까지. 예선아, 그럼 나와. 거기서 나와. 경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은 무슨 72살까지. 그렇게 살았으면 이제 내 인생 살아야지. 손주들은 크면 할머니 생각 안 해. 아들도 마찬가지야. 너 없어도 잘 살아. 내가 없으면 불편하니까 붙잡으려고 할 뿐이야. 그런가? 그럼, 나 봐. 나도 혼자 살지만 하루하루가 행복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 이게 얼마나 좋은데. 예선아, 우리 인생 얼마 안 남았어. 이제라도 우리 인생 살자. 경미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제 편이 되어주는 게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습니다. 고마워, 경미야. 고맙긴. 결정하면 나한테 말해. 내가 도와줄게. 일주일 동안 고민했습니다. 낮에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했습니다.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밥 짓고 청소하고.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나갈 수 있을까? 혼자 살 수 있을까? 가족들은 뭐라고 할까? 손주들이 서운해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대로는 못 살아. 내 삶을 살고 싶어.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 일주일 후 결심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가족들이 모두 모인 식탁에서 말했습니다. 가족들에게 할 말이 있어. 도윤이가 신문을 보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엄마? 나 이 집에서 나가려고 해.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미연 씨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 생각했어. 나도 이제 내 삶을 살고 싶어. 내 공간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엄마, 무슨 소리예요? 여기가 엄마 집이잖아요. 도윤이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도윤아. 여기는 너희 집이야. 나는 그냥 동거인이었을 뿐이야.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미연 씨의 목소리에는 당황함과 함께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잘못한 건 아니야. 그냥 나도 내 삶이 필요해, 이해해줘. 그럼 어디 가시려고요? 내 명의로 된 빌라가 있잖아. 거기서 살려고. 거기요? 엄마, 거기 너무 외진 곳이잖아요. 혼자 사시기 힘드실 텐데. 괜찮아. 해볼게. 엄마, 진심이세요? 도윤이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응, 진심이야. 그날 하루 종일 집안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도윤이는 저한테 말을 걸지 않았고 미연 씨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주들만 할머니, 어디가? 라고 물었지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녁 무렵 도윤이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미 결정했어. 왜 그러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아니야. 그냥 엄마도 엄마 삶이 필요해. 엄마 삶은 여기 있잖아요. 저희랑 함께. 도윤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20년 동안 투명인간처럼 살아온 걸, 아파도 걱정받지 못한 걸, 가정부처럼 취급받은 걸, 엄마가 없으면 저희가 어떻게 해요? 애들도 있고, 너희가 알아서 하면 돼. 너희도 다 어른이잖아. 엄마, 미안해, 도윤아. 하지만 엄마도 내 인생 살고 싶어. 도윤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2주일 동안 짐을 쌌습니다. 20년 동안 모은 물건이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사진 몇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 집 물건이었습니다. 경미가 도와주러 왔습니다. 예선아, 잘 결심했어. 새 인생의 시작이야. 고마워, 경미야. 이사 갈 때 내가 같이 갈게. 혼자 가지 마. 그래 줄래? 고마워. 짐을 싸는 동안 가족들은 무관심했습니다. 도윤이는 출근하고 퇴근하고 미연 씨는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손주들만 가끔 할머니, 정말 가? 하고 물었습니다. 응, 할머니 갈 거야. 왜? 할머니도 할머니 집에서 살고 싶어서. 아이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사 가기 전날 밤 빌라에 대한 정보를 더 찾아봤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근처에 바다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차로 30분 거리에 작은 해변 마을이 있었습니다. 바다. 갑자기 바다가 보고 싶었습니다. 평생 바다 근처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도시에서, 아파트에서, 빌딩 숲에서 살았습니다. 바닷가에서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자 가슴이 뛰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그 해변 마을로 갔습니다. 혼자서요. 버스를 타고 2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정말 조용한 해변 마을이었습니다. 파란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햇빛이 바다를 반짝이게 만들었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짠 내음이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아, 이거구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컥 올라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뭔가 해방된 기분이었습니다. 백사장을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갈매기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게 낯설었지만 동시에 편안했습니다. 여기서 살고 싶다. 그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마을을 돌아보니 작은 빌라들이 몇 채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에 월세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집주인은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다정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집 보러 오셨어요? 네. 혹시 아직 방 있나요? 있죠. 들어와 보세요.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하지만 창문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여기 얼마예요? 40만 원이에요. 관리비 포함해서 제가 받는 월세보다 훨씬 쌌습니다. 여기로 하고 싶어요. 그래요? 좋아요. 그럼 계약서 쓸까요? 그렇게 제 새로운 삶의 보금자리가 정해졌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나 빌라 말고 다른 데로 갈 거야. 어디요? 바닷가. 거기 작은 방 구했어. 엄마, 바닷가요? 거기서 혼자 뭐 하시려고요? 살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해시키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경미와 함께 이사했습니다. 짐이 적어서 작은 트럭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가족들은 모두 집에 있었지만 아무도 배웅하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닫으며 뒤돌아봤습니다. 20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내 집이라고 느껴본 적은 없었습니다. 가자, 경미야. 응, 가자. 새로운 시작이야, 예선아.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아파트들, 빌딩들, 익숙한 거리들. 안녕.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을 봤습니다. 바다를 향해 달리는 트럭 안에서 72살의 저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경미가 이것저것 정리를 도와주었습니다. 옷장에 옷을 걸고 이불을 펴고 부엌 살림을 정돈했습니다. 짐이 적어서 금방 끝났습니다. 예선아,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해. 알았지? 응, 고마워 경미야. 혼자 무서우면 나한테 와도 돼. 내가 1시간 거리에 있으니까. 알았어. 경미가 떠나고 나니 방이 텅 비어 보였습니다. 창밖으로는 바다가 보였지만 갑자기 그 넓은 바다가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의자에 앉아 멍하니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저녁 해가 바다 위로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지만 쓸쓸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20년 동안 복잡한 집에서 살다가 이렇게 조용한 곳에 오니 오히려 적응이 안 됐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규칙적이면서도 끝없이 반복되는 그 소리가 외로움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잘한 걸까? 혼자 살 수 있을까? 너무 무모한 건 아닐까? 불안한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휴대폰을 켜서 도윤이에게 전화할까 하다가 다시 껐습니다.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습관이란 게 무서운 거였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서 할 일이 없었습니다. 누구를 위해 밥을 지을 필요도 도시락을 쌀 필요도 없었습니다. 침대에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창문을 보다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다 잠이 들었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8시였습니다. 아, 이렇게 늦게까지 잘 수 있구나. 신기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셨습니다. 바다가 반짝였습니다. 예쁘다.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간단하게 토스트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아침이었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먹으라고 재촉하지도 않았습니다. 천천히 내 속도대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바닷가로 가는 길은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백사장에 발을 디뎠습니다. 모래가 부드러웠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다를 반복했습니다. 갈매기들이 날아다녔습니다. 혼자 걸었습니다. 천천히 아무 생각 없이 이게 내 시간이구나. 그 사실이 신기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바다를 보고 간단하게 식사하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에는 동네 슈퍼에서 장을 봐서 간단하게 저녁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단순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이 좋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산책을 나갔다가 동네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 새로 오셨어요? 아, 네. 며칠 전에 이사 왔습니다.
그러셨구나.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요. 서울에서? 여긴 너무 조용할 텐데. 괜찮으세요? 네, 조용한 게 좋아요. 그래요? 나도 10년 전에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처음엔 적응 안 됐는데, 이제는 여기가 더 좋더라고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 앞집에 살아요.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이웃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작은 교류였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경미가 찾아왔습니다. 예선아, 어때? 잘 지내? 응, 괜찮아. 혼자 무섭지 않아? 처음엔 무서웠는데 이제는 괜찮아. 오히려 편해. 다행이다. 너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 그래. 응. 예전에는 항상 피곤해 보였는데 지금은 달라. 거울을 본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경미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얼굴도 가벼워진 것 같고 몸도 한결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예선아, 나 넣어줄 게 있어. 경미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뭔데? 강아지.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작고 하얀 강아지였습니다. 경미야, 이게 뭐야? 동물보호소에서 데려왔어. 혼자 살 때 반려견 있으면 좋잖아. 얘 이름은 혜원이야. 내가 지어줬어. 혜원이 강아지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작은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경미야, 고마워. 잘 키워. 얘가 너한테 좋은 친구 될 거야. 그날부터 혜원이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혜원이는 저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야 했습니다. 혜원이 때문에 더 부지런해졌고 더 많이 걷게 됐습니다. 바닷가를 걸을 때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혜원이가 제 옆에서 총총 걸었습니다. 혜원아, 바다 예쁘지? 혜원이는 꼬리를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산책을 하다 보면 다른 이웃들과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됐습니다. 어머, 강아지 키우세요? 네, 얼마 전에 데려왔어요. 이름이 뭐예요? 혜원이요. 귀엽네요. 우리도 강아지 키워요. 다음에 같이 산책해요. 그럴까요? 좋아요. 조금씩 사람들과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곳이었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경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화분 몇 개를 들고 왔습니다. 예선아, 텃밭 가꿔보자. 텃밭? 응, 내 집 뒤에 작은 마당 있잖아. 거기에 채소 좀 심으면 좋을 것 같아서. 나 그런 거 해본 적 없는데. 괜찮아. 내가 가르쳐 줄게. 어렵지 않아. 그렇게 시작된 텃밭 가꾸기였습니다. 상추, 깻잎, 토마토, 고추, 작은 모종들을 심었습니다. 흙을 만지는 게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물은 매일 주면 돼. 그리고 잡초는 보이는 대로 뽑고. 응, 알았어. 힘들면 말해.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 경미야. 매일 아침 일어나면 텃밭에 나가 물을 줬습니다. 작은 모종들이 자라는 걸 보는 게 신기했습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자라나는 모습이 마치 제 삶 같았습니다. 2달이 지나자 상추가 자랐습니다. 직접 키운 상추로 쌈을 싸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아니, 맛있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뿌듯했습니다. 제가 키운 채소를 제가 원하는 시간에 제가 먹고 싶은 만큼 먹는다는 것. 이 모든 게 자유였습니다. 경미를 초대해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예선아, 상추 정말 잘 키웠네. 맛있다. 그치? 내가 키운 거라 더 맛있는 것 같아. 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 응, 행복해. 이렇게 살 수 있을 줄 몰랐어.
그럼 됐다. 이게 인생이지. 우리 나이에 이런 거 누리면서 살아야 해. 경미야,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나 이렇게 못했을 거야. 무슨 소리. 내가 용기 낸 거지. 나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야. 그날 밤 오랜만에 웃으며 잠들었습니다. 석 달째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혜원이와 산책을 나갔습니다. 돌아와서 텃밭에 물을 주고 간단하게 아침을 먹었습니다. 오전에는 책을 읽거나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오후에는 이웃 할머니와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기도 했습니다. 저녁에는 혜원이와 다시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단순한 일상이었지만 이 일상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눈치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제가 먹고 싶은 걸, 제가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혼자 베란다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밀려왔다 밀려갔다를 반복했습니다. 혜원이가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여기 와서 정말 잘했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혼자 살 수 있을까? 외롭지 않을까? 후회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았습니다. 혼자라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는 걸, 오히려 자유로운 거라는 걸,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산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휴대폰을 켰습니다. 도윤이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는 형식적인 문자였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 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껐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무섭게만 들렸던 그 소리가 이제는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혜원이가 제 발치에서 잠들었습니다. 이불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72년을 살아왔지만 진짜 내 삶은 지금부터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앞으로의 날들이 기대됐습니다.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온전히 내 것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누구의 엄마도 아니고 누구의 며느리도 아니고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문예선으로 창밖으로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까? 그런 기대를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바닷가에서의 넉 달째 되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혜원이와 산책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집 앞에 낯선 차가 서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도윤이의 차였습니다. 왜 왔을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좋은 일로 온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차 안에는 도윤이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윤아? 도윤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수염도 덥수룩하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엄마. 차에서 내린 도윤이는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들어와. 차나 마시자. 작은 거실에 앉은 도윤이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엄마, 여기서 이렇게 사세요? 응. 좋아. 좁지 않으세요? 넓고 좁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편한 게 중요하지. 차를 내왔습니다. 도윤이는 차를 받아들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아, 무슨 일 있어? 엄마. 도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지금 처가에 있어요. 처가? 미연이가 절 집에서 내보냈어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가 나가신 후에 집안일을 제대로 못했어요. 미연이가 계속 불만을 말했고 저도 회사 일이 바빠서 신경을 못 썼어요. 그러다 싸우게 됐고 결국 미연이가 저한테 나가라고 했어요. 도윤이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석 달째 처가에 있어요. 장모님, 장인어른 눈치 보면서 엄마 정말 힘들어요. 그 순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측은함도 있었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야 알았구나. 내가 어떤 기분으로 살았는지. 도윤아, 네 엄마. 힘들지? 네. 정말 힘들어요. 장모님이 매일 아침 일찍 깨우시고 이것저것 시키세요. 집안일도 도와야 하고 눈치도 봐야 하고. 엄마,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제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2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 네. 너희 집에서. 아니, 내 집에서. 엄마는 2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 눈치 보고 집안일하고 아무도 고맙다고 하지 않고. 도윤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도 아무도 안 왔잖아. 혼자 입원하고 혼자 퇴원했어. 그때 엄마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알아? 엄마, 이제 와서 힘들다고? 석 달 사는 게 힘들어? 엄마는 20년을 그렇게 살았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슬퍼서였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때 몰랐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몰랐다고? 아니야, 도윤아.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거지. 엄마가 말했잖아. 허리 아프다고, 병원 가야 한다고. 근데 너희는 바쁘다고 했어. 엄마, 정말 미안해요. 도윤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가에 가서야 알았어요. 엄마가 어떤 기분으로 우리 집에 사셨는지, 내가 얼마나 무신경했는지, 미연이가 얼마나 엄마한테 심했는지,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엄마, 다시 집으로 돌아오세요. 제가 잘할게요. 미연이한테도 말할게요. 엄마 없이는 안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흔들렸을 겁니다. 아들이 필요로 한다는 말에, 다시 기회를 주겠다는 말에.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도윤아, 안 돼. 네. 엄마, 나는 안 가. 거기로 안 돌아가. 왜요? 제가 정말 달라질게요. 엄마를 소중히 대할게요. 도윤아, 내가 달라지는 게 문제가 아니야.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아야 해. 이제는 엄마 인생은 우리랑 함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엄마 인생은 엄마 혼자 사는 거야. 엄마가 하고 싶은 걸 하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걸 먹는 거야. 하지만 엄마, 혼자 사시면 외로우시잖아요. 외롭지 않아. 오히려 너희랑 살 때가 더 외로웠어. 도윤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도윤아, 미안하지만 엄마는 이제 돌아갈 수 없어. 여기서 행복해. 처음으로 내 삶을 살고 있어. 도윤이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내가 알아서 해야지. 내 인생이잖아. 미연이랑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건 너희 부부가 풀어야 할 문제야. 엄마가 중간에 끼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하지만 엄마가 계시면, 도윤아, 엄마가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야. 잠시 덮어지는 것뿐이야.
결국 너희 부부가 해결해야 해. 도윤이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엄마, 나 정말 힘들어요. 알아. 힘들겠지. 그래도 내가 감당해야 해. 너도 어른이잖아. 차가운 말처럼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었습니다. 혜원이가 도윤이에게 다가가 킁킁거렸습니다. 어머, 엄마 강아지 키우세요? 응. 경미가 데려다 줬어. 이름이 뭐예요? 혜원이. 도윤이가 혜원이를 쓰다듬었습니다. 혜원이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정말 행복하세요? 응, 정말 행복해. 혼자서도? 혼자라서 더 행복해. 도윤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도윤아, 저녁 먹고 갈래? 네. 간단하게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텃밭에서 딴 상추와 깻잎으로 쌈을 싸고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엄마, 이거 엄마가 키우신 거예요? 응. 텃밭 가꾸고 있어. 대단하시다. 별거 아니야. 하다 보니 재미있어. 식사하는 동안 도윤이는 계속 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뭘 그렇게 봐? 엄마, 정말 달라지셨어요. 뭐가? 표정이요. 예전에는 항상 피곤해 보이셨는데 지금은 편안해 보이세요. 그렇구나. 그리고 웃으시는 것도 많이 보고 웃을 일이 많으니까. 도윤이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정말 저희한테 안 오실 거예요? 응, 안 가. 손주들도 보고 싶지 않으세요? 순간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손주들이 보고 싶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보고 싶지. 하지만 그렇다고 내 삶을 포기할 수는 없어. 엄마, 도윤아, 손주들은 크면 할머니 생각 안 해. 너도 크면서 할머니 얼마나 찾았니? 도윤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도윤이는 일어섰습니다. 엄마, 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조심히 가.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도윤이는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가끔 전화해도 돼요? 전화야 뭐. 하고 싶으면 해. 엄마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알았어. 도윤이는 차에 타려다가 돌아섰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너도. 차가 출발했습니다. 멀어지는 차를 보며 서 있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렸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단단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삶을 살아야 해. 그날 밤 경미에게 전화했습니다. 경미야, 도윤이가 다녀갔어. 어머, 정말? 무슨 일로? 다시 같이 살자고. 뭐래? 너 뭐라고 했어? 안 간다고 했지. 잘했어, 예선아. 정말 잘했어. 그런데 마음이 좀 무거워. 당연하지. 아들인데. 하지만 예선아, 내가 돌아가면 또 똑같아질 거야. 알아. 그래서 안 간다고 한 거야. 잘한 거야. 내 인생이 더 중요해. 고마워, 경미야. 전화를 끊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바다는 어둠 속에서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혜원이가 제 발치에 앉았습니다.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며칠 후 손주 준서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우편함을 열었을 때 어린아이 글씨로 쓰인 편지를 보고 놀랐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 밥이 먹고 싶어요. 할머니는 언제 집에 오세요? 준서가. 짧은 편지였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보고 싶구나. 나도 보고 싶어.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답장을 썼습니다. 준서야, 할머니도 준서 보고 싶어?
하지만 할머니는 이제 바닷가에 살아. 방학 때 할머니 집에 놀러와. 바다도 보고 할머니가 해주는 밥도 먹자. 사랑해, 할머니가. 편지를 붙이고 돌아오는 길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손주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 삶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둘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할까? 가끔 만나면 되는 거야. 같이 살지 않아도 가족은 가족이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일주일 후 도윤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저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미연이랑 많이 이야기했어요. 앞으로는 집안일 분담해서 하기로 했어요. 엄마 말씀이 맞았어요. 저희 문제는 저희가 풀어야 하는 거였어요. 가끔 연락드릴게요. 문자를 읽으며 안도했습니다. 다행이다. 스스로 해결하는구나.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했어. 엄마도 잘 지내고 있어. 힘들면 언제든 전화해. 그렇게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도윤이는 도윤이의 삶으로, 저는 제 삶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바다 위로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혜원이가 제 옆에서 고개를 기댔습니다. 이제 괜찮아. 우리 모두 제자리를 찾았어.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며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온전히 제 것인 내일을. 바닷가에서의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었습니다. 봄에는 텃밭에 씨앗을 뿌렸고 여름에는 바다에서 아침 산책을 했습니다. 가을에는 낙엽을 밟으며 동네를 걸었고 겨울에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년 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도윤이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엄마에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부를 묻는 전화였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너는? 저도 괜찮아요. 집안일 분담하니까 미연이랑 싸우는 일도 많이 줄었어요. 다행이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나가신 후에야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알았어요. 알았으면 됐어. 잘하고 있어. 짧은 대화였지만 예전보다 훨씬 편안했습니다. 손주들과는 편지로 소식을 주고받았습니다. 준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게임 이야기. 어린아이의 글씨로 쓰인 편지들이 우편함에 쌓였습니다. 할머니, 저 시험 100점 맞았어요. 할머니 자랑스럽죠? 다음에 할머니 보러 갈게요. 할머니, 바다에 고래 있어요? 저 고래 보고 싶어요. 할머니, 겨울에 바다는 춥지 않아요? 할머니 감기 조심하세요. 편지를 받을 때마다 답장을 썼습니다. 준서야, 100점 잘했어. 할머니 정말 자랑스러워. 고래는 여기 안 와. 하지만 바다에 갈매기가 많아. 정말 예뻐. 할머니는 괜찮아. 따뜻하게 입고 다녀. 준서도 감기 조심해. 손주들을 직접 보지 못하는 게 아쉬웠지만 이렇게 편지로 마음을 나누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글로 쓰다 보면 더 솔직한 마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름방학이 되자 준서와 지우가 찾아왔습니다. 도윤이가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미연 씨도 함께였습니다. 1년 만에 보는 며느리는 예전보다 표정이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입니다. 그래요. 들어와요. 작은 집이라 4명이 들어오니 좁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준서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많이 컸지만 여전히 귀여웠습니다. 준서야, 많이 컸네. 할머니, 바다 보러 가요. 그래, 가자. 아이들과 함께 바닷가로 갔습니다. 도윤이와 미연 씨도 함께였습니다. 백사장에서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다녔습니다. 모래장난도 하고
파도를 피하며 웃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손주들의 웃음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점심은 집에서 함께 먹었습니다. 텃밭에서 딴 채소로 쌈을 싸고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간단한 식사였지만 다들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머니, 음식 맛이 더 좋아지셨어요. 미연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네요. 마음이 편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 말에 미소가 나왔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식사 후 아이들은 혜원이와 놀았습니다. 도윤이와 미연 씨는 저와 함께 베란다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정말 편하세요? 미연 씨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 좋아요. 혼자 계시는데 무섭거나 외롭지는 않으세요? 외롭지 않아요. 이웃들도 좋고 혜원이도 있고.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갑작스러운 사과에 놀랐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집안일도 아이들도 모든 걸 어머니한테 맡기고 어머니 마음은 한 번도 생각 안 했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요. 어머니가 나가신 후에 제가 모든 걸 해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알았어요. 미연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생했어요, 미연 씨.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요. 이제 각자 자기 자리를 찾았잖아요.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돌아갈 시간이 됐습니다. 준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희랑 같이 안 살 거예요? 준서의 질문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준서야, 할머니는 이제 여기서 살아야 해. 할머니 집이거든. 왜요?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안 돼요? 준서야.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도 할머니 인생이 있어. 할머니도 할머니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야 해. 하지만 할머니 없으면 저 슬퍼요. 할머니도 준서 보고 싶어. 하지만 같이 살지 않아도 가족이야. 가끔 놀러 오면 되잖아. 정말요? 응. 방학 때마다 놀러 와. 그럼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약속이에요? 약속? 준서는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서로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가족들을 배웅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멀어져 가는 걸 보며 서 있었습니다. 아쉬움도 있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잘 가. 마음속으로 인사했습니다. 혜원이가 제 발치로 왔습니다. 안아 올렸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혜원아, 우리 들어가자. 집으로 돌아와 차를 끓였습니다. 베란다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저녁 해가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갈매기들이 날아다녔습니다. 이게 내 삶이구나. 평화로웠습니다. 며칠 후 경미가 놀러 왔습니다. 예선아, 가족들 다녀갔다며? 응, 다녀갔어. 어땠어? 좋았어. 아이들도 보고 이야기도 나누고. 다시 가자는 말은 안 했어? 아니, 그런 말 안 했어. 이제는 각자 자기 자리를 찾은 것 같아. 잘 됐다. 너 정말 잘한 거야, 예선아. 고마워, 경미야. 내가 없었으면 나 이렇게 못했을 거야. 무슨 소리. 내가 용기 낸 거지. 함께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지만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예선아, 우리 다음 달에 제주도 갈래? 이틀 정도 여행. 제주도? 좋지. 그래. 그럼 내가 일정 짜볼게. 응. 기대되네. 이른이 넘어서 처음 가보는 여행이었습니다. 설레었습니다.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1년 전부터 시작한 습관이었습니다. 매일은 아니었지만 특별한 날이면 몇 줄씩 적었습니다.
오늘 가족들이 다녀갔다. 손주들이 많이 컸다. 준서가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다고 했다.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다. 이제 나는 내 삶을 살고 있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문예선으로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혜원이와 산책을 나갔습니다. 바닷가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행복하다. 73살. 인생의 황혼기라고들 하지만 저에게는 오히려 새벽 같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손주들을 위해. 제 삶은 없었습니다. 제 시간도, 제 공간도, 제 마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먹는 음식도, 하는 일도 모두 제가 정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눈치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백사장에 앉아 파도를 바라봤습니다.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제 삶도 계속 흘러갈 것입니다. 얼마나 더 흐를지는 모르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텃밭에 물을 줬습니다.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상추도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작은 생명들이 자라는 걸 보는 게 신기하고 기뻤습니다. 부엌에서 간단하게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토스트에 잼을 발라 먹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혼자 먹는 식사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전에는 책을 읽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린 책이었습니다.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습니다. 급할 게 없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잤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깨고 싶을 때 깼습니다. 오후에는 이웃 할머니와 차를 마셨습니다.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기도 하고 공감하기도 했습니다. 저녁에는 다시 혜원이와 산책을 나갔습니다. 석양을 보며 걸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이게 제 하루였습니다. 평범하고 단순한 하루. 하지만 이 평범함이 저는 좋았습니다. 밤이 되어 베란다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준서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바다도 보고 할머니도 보고 다음에 또 놀러 갈게요. 사랑해요, 할머니. 미소가 나왔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할머니도 오늘 정말 좋았어. 다음에 또 놀러와. 할머니도 사랑해, 준서야.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 그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도 아니고, 누구의 며느리도 아니고,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문예선으로 살고 있다는 것. 20년 넘게 잃어버렸던 나를 찾았다는 것.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온전히 내 것으로 살 수 있다는 것. 혜원이가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혜원아, 우리 행복하지? 혜원이는 꼬리를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바다 위로 달빛이 길게 뻗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까? 무엇을 하며 보낼까? 누구를 만날까? 모든 게 제 선택이었습니다. 그 자유가 좋았습니다. 창밖으로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그 움직임처럼 제 삶도 계속 흘러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누구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산다는 것. 그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는 것.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혜원이를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이 순간이 좋았습니다. 이 삶이 좋았습니다. 73년을 살아왔지만 진짜 제 삶은 지금부터였습니다. 그리고 이 삶을 남은 시간 동안 온전히 살아갈 것입니다. 문예선으로, 오롯이 나로, 자유롭게.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그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삶을 살게 해주셔서.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하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내 삶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도 응원합니다. 황혼극장이었습니다.